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학력평가 보신 거에 대한 해설 강의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쌤은 이투스의 한예지 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6월 학력평가 보시면서 그래도 3월보다는 좀 나았다 이런 기분 드셨죠? 지난 3월에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가 정말 극악의 난이도로 나왔던 터라 이번에는 그래도 좀 풀어볼 만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푸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등급합 역시 이번에는 좀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1등급이 92점에서 끊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은 그래도 난도를 잘 맞췄던 시험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등급합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을 받았던 친구들은 정말 잘했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또는 나는 안 될 건가 봐 이런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계속 쌓아나가면 결국 마지막 수능 때 1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것을 보충해 나간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시면서 오늘 해설 강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쌤이 해설 강의로 진행할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높은 오답률 탑 10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다음번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등장하고 있는 1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문법을 공부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좀 자신감을 가져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14번 보시게 되면 A에서 C의 밑줄 친 안긴 문장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팡 하고 돌입을 하거든요. 근데 쌤의 문법 강의를 지금까지 함께 들었던 친구들은 쌤이 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어떻게 하면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은 또 쉽게 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선 이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며 이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는 것과 안긴 거의 차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을 우리가 안긴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A에서 C에 친절하게 밑줄을 그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얘네가 안긴 문장 이겠구나 라는 걸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고3 문제들에 비해선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그가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이 안긴 문장, 범인임을 깨달았다라고 주어져 있는 안긴 문장, 그리고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 수박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안긴 문장이 과연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쌤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주시게 되면 자, 안긴 문장의 종류 5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만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이거 암기 안 해서 틀리는 것과 이거 암기해서 맞추는 것 중에 이거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요것만 암기하면 나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명사절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절로 끝난다라는 게 안겨 있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형절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니? 부사절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니? 라고 하면은 인용절 있고요. 그리고 서술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이거 배우지 않았는데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중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배우지 않았다 싶은 친구들은 쌤의 문법 강의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안긴 문장이 있는데 각각을 찾을 수 있는 표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표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표지를 암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서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쌤은 여기에서는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걸 만약에 전혀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은 공부를 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서술어는 신경 쓰지 말고 앞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에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가 붙었습니다라는 이 표지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게 무슨 절이라고 떠올릴 수 있냐? 그쵸, 부사절입니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표지란 뜻이에요. 나 모른다 하는 친구들도 저렇게 쉬워? 라는 생각 들죠. 쉽습니다. 암기만 하시면. 자, 그 다음에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을 깨달았다라고 나오는 거에서 미음 등장했어요. 이거 뭐지? 명사절인데요. 표지야, 표지. 요것만 그냥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하면 된다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니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다 밑에 는이라고 해서 니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관형절인데요. 요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절에 이름을 붙여놨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A의 안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안긴 문장 요 자체만 보면 돼. 그러면 서술어가 없다잖아. 그러면 없는 건 뭔데? 없는 거의 주체는 소리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주어가 소리인데 뭐가 생략돼? 그쵸?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의 안긴 문장은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B에 안겨있는 이 문장은 조사가 결합했어. 이 조사, 늘 나오면 뭐? 목적격 조사입니다. 왜 부사어의 기능을 해? 격조사의 기능이 뭐였죠? 이게 붙음으로 인해서 주격 조사 붙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 붙으면 목적어, 관형격 조사 붙으면 관형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짝지워서 외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아닌데? 목적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의 안긴 문장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다. 그러면 C의 안긴 문장 요 안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쌤이 늘 얘기를 한 것처럼 관형 나오게 되면 문법에서 관형체 그래갖고 쌤이 관체라고 해서 맨날 외우라고 해서 왜 선생님 굳이 그렇게 외워야 되나 몰라. 근데 이렇게 리듬 타면 좀 잘 외워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체라고 해서 이제 외우게 되면 되게 짜증나도 시험장 가면 왠지 나도 모르게 관체 이러고 있거든. 쌤 학생들이 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쌤 그거 되게 듣기 싫다고 생각했는데요. 시험장 가니까 이상하게 머리에서 맴돌면서 안긴 문장을 보는 순간 관형을 보는 순간 맨날 관체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되실 겁니다. 관체라고 하면 관형어의 기능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관형어, 관형절, 관형격 조사 모든 관이 붙어있는 관형이라고 시작되는 모든 것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샀다. 체언 수식하는 거 있어?
채연은 어머니 아니면 시장 이런 명사 같은 것들 가리키는 거잖아요. 수식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관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A의 안긴 문장은 용언을 수식하고 C의 안긴 문장은 채연을 수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부사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가 밖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소리도 없이 나가는 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면서 얘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산 것은 무엇이냐? 수박이죠. 얘는 수박이야. 이렇게 산 거야. 그러면 관형 어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라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것은 용언을 수식한다는 게 바로 부사어의 기능이고 채언을 수식한다는 거 관체라고 기억하라고 그러는 그래서 요거는 관형어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찾을 수 있냐는 문제였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4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게 되면 B의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고 C의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B의 안긴 문장에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 근데 어디 목적어가 있어?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 응? 목적어는 을이나 르이 붙어야 되는 거죠. 없지? 없는데? C의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긴 해.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샀다. 뭘? 수박을. 이란 얘기잖아. 그 수박을이 뒤에 수박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구나. 맞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B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정답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그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장 안에 속해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 이 보기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요 관형어라든가 이런 어로 끝나는 것들 있죠. 부사어, 관형어 이런 걸로 끝나는 것들 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부사절이니까 부사어 안에 속하는 거고 관형절이니까 관형어 안에 속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맞는데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명사어라는 건 없으니까 좀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틀린 문제가 몇 번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자, 26번에서 28번에 나와 있는 28번 문제가 여러분이 또 많이 틀리신 문제입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군가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토끼전 그거죠. 그래서 전래동화책 이런 데서 많이 읽었던 토끼가 간 빼놨다고 뻥치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얘기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데서 판소리계 소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판소리의 장단 같은 거, 또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지문을 통해서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쌤이 이 해설 강의에서는 지문 분석을 다 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지문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들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지문에 접근해서 이 내용을 찾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쌤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을 다시 분석을 하시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3월 학력평가 보고 나서 중간고사에 3월 학력평가가 범위로 들어갔던 학교 많이 있죠. 그만큼 학력평가는 요즘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하나의 범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독서 지문 또는 문학 지문이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 수능을 봐야 된다는 점에서 주말 동안에 내가 왜 틀렸는지, 그러면 이 부분은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틀렸는지, 그러면 이 답은 어디에서 고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쌤이 여기서 다 분석해서 설명해주고 하면요, 알 것 같아. 할 수 있는 것 같아.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나 완전 실수했어. 요번엔 운이 좋지 않았어.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다음번에 또 틀려. 왜? 실수한 경우도 있어. 간혹가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여러분의 문제풀이 습관인 거거든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냥 알고서 보면, 쌤이 하는 것만 보면 대빵 쉬워 보이거든. 그냥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글을 읽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다음 학력평가 볼 때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쌤과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학력평가를 볼 때는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봐야 될 것인지, 아,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함정을 파는구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오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쌤과 함께 요 해설 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배웠던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전체 지문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28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을 선정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3점짜리 문제긴 한데 사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틀렸다면 지문을 꼼꼼하게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지 보시게 되면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라가 나와서 토끼에게 가서 간 내놔라라는 걸 숨기고서 데려갔다가 토끼가 이제 간 없는데요, 빼놓고 왔는데요 라는 기지를 발휘해서 달아나는 내용이 수군가죠. 자, 그러면 이 자라가 최종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는 누가 밖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지문 속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라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건데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자, 1단계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반개와 자라는 스스로 후보로 나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개, 자라가 나오는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안일이에서 반개가 10발을 쩍 벌리고 들어와서 공손히 엎드리더니 장담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신의 고향 세상이여, 신의 고향 세상이라. 그러니까 달토끼 산토끼 안면이 있어오니 가는 어리를 바드드득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바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와서 반개가 지발로 들어와가지고 공손히 엎드려서 제가 갈게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원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영덕전 뒤로 한신하가 들어오는데 못 길고 주둥이는 까마귀 부리 같구나. 방패를 주고 기어 들어오니 몸을 굽혀 재배하고 상소를 올리거늘 별주부 자라였다라는 거니까 얘가 스스로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상소를 올려서 이렇게 절하면서 상소를 올리니까 자라가 그려하였다라고 하면서 별주부가 신하다 충신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에서 제가 갈게요라고 얘기했다는 거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자, 그러면 스스로가 후보로 나선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보시게 되면 용왕은 반개의 눈이 솟아있어 다른 동물들 눈에 띄기 쉬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용왕이 반개를 깠는데 왜 깠냐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개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여기만 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 말은 그러하나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푹 솟았기로 왔다 갔다를 잘하니 가다가 뒷걸음질을 잘할 테니 저리 물러거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 눈이 이렇게 써서 있고 약간 허망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너 뒷걸음질 쳐가지고 달아날 것 같은데 못 데려올 것 같은데 도망갈 것 같은데 꺼져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는 건 눈이 솟아있어 다른 동물도 눈에 띄기 쉬움으로 는 아니라는 거죠. 뒷걸음질 잘 쳐서 거절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어디를 위주로 봐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포커스를 둬서 봐야 되는지를 이 선지를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잉어는 조개가 휼조와 서로 물고 싸우다가 인간에게 잡힐 것이므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정언이 앞에 정언 잉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잉어야 그랬더니 조개는 철갑이 꼿꼿하고 이렇게 좋기는 한데 옛말에 옛글에 이르기를 휠조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 하였으니 자, 요 부분 여러분 휠조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 사자성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뭐지? 그치, 어부질이 여기서 나온 얘기잖아. 조개랑 휠조가 싸우다가 지금 어부가 이득을 얻게 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개 내보내면 안 돼. 휠조랑 물고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한테 둘 다 잡혀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2단계에서 잉어는 메기가 탐식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인간들에게 잡힐 것이므로 그러면 탐식이라고 하면 먹는 걸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메기 나오고 있는 거 보시게 되면 메기라고 나오는 부분만 보라는 거야. 딴 데 보지 말고. 자, 그러면 메기라고 얘기를 해서 기대째 이렇게 불어 해서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른고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입이 너무 커서 식량을 엄청나게 묻거든?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탐식으로 덜컥 삼켜 꼼짝없이 죽게 되면 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라가 선정된 것은 망보기를 잘해서 인간에게 잡힐 염려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과연 그러한 주장을 하였는가 보시게 되면 자, 소시는 네 발이 갇혀 있어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망보기를 잘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리하여라 네가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용왕이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글을 다 완전하게 꼼꼼하게 다시 읽겠다가 아니라 처음에 훑어서 읽은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매기 이 자라 이런 애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 부분만 위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번에서 35번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작품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복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에 실려 있는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니 보시면 정철의 송미인곡 나오고 있죠. 정철. 우리가 싫어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을 쓰신 분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가지 작품 다 반드시 고3 되실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는, 늘 나오게 되는 그 작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철의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설은 귀향의 이 소설이래. 이건 가사 작품이고요. 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귀향 가서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생 강의 중에 문학영상사전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 송미인곡이라고 치면은 바로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해설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송미인곡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임금님,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고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이 주홍에게 물었다라고 해서 이제 배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야. 그대는 배에서 사는데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홍이 대답해서 배에서 사는 것이 육지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던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주홍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서 32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절한 거, 맞는 거 찾는 거니까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선생님, 제가요, 송미인국도 그렇고요, 조홍성도 그렇고요, 난생 처음 보는 작품인데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거든요? 국어에 안 배웠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만 내신하고 수능은 약간 달라요. 내신은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해도 통용이 좀 돼. 선생님 이거 안 배웠어요. 이게 범위 안에 속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말이 약간 먹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수능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용어 안 배웠어? 서리적 표현, 점층적 방식, 감각적 심상 다 배우셨죠? 이 용어를 알면 새로 나오는 작품이 있더라도 적용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학력평가고 수능입니다. 작품을 모조리 다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걸 맞추겠다? 욕심이에요?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쌤이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문학이든 문법이든 중요한 그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쇠소일 공부로 최대의 효율을 낸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3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송미인국의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 주홍설의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거꾸로 적용해서 나와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리적 표현 이거 몰라서 틀리면 그때부터는 답 없다. 이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리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어보는 의문형이긴 하지만 실제로 궁금한 건 아니야. 물어보는 거는 아닌 자기 혼잣말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니? 끝에만 보세요. 끝에만 보면 되잖아. 의문형이니까 마지막 부분만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구나 고 약간 누굴 보러 가시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 얘기긴 하니까 진짜 질문이고요. 자, 할까마는 여기 신이 없어서 다르신 곳 그래서 헤아림이 쌓였으니 사람이라 원망하고 하늘이라고 해서 허물을 하겠느냐. 내가 하늘이라고 해서 원망을 하고 내가 하늘을 원망할 거니 아니면 사람임을 탓할 거니 다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물어보는 거야? 허물할까?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돌릴까? 잘못했다고 얘기할까?가 아니잖아. 그냥 혼잣말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서리법 여기 쓰였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쭉 분석하면서 여기 서리법 사용됐고요. 이걸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야. 서리법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고 여러분이 작품 속에 적용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가장 마지막 부분 이게 의문형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 의문형 나오고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인은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허물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원망도 안 하고 허물도 안 하겠다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손이 물어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쭉 우리 현대어로 지금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물음표 나와 있는 거 찾으세요. 무슨 재미인가? 라고 물어보는 요 부분에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되나니 이렇게 해서 하느니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물어보는 거 아니지. 못 흔든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의문형을 활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서리법, 가와 나 둘 다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는 문제고요. 자, 이어서 점층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 그러면 점층적 방식이 뭔데? 점차 강해지는 거. 네가 좋아. 네가 정말 좋아. 네가 정말 정말 좋아. 네가 아주 아주 좋아. 네가 정말 죽을 만큼 좋아. 이거 점층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두 개 다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감각적 심상 뭐 있었습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맨날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쌤이 항상 얼굴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각적 심상 나오는 순간 얼굴 떠올리세요. 눈, 코, 입, 귀, 찰싹 요거. 그래서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사용해서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는데 다양한 감각적 심상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늘 선생님들이 찾아주시면서 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수능 문제 내신에 비해서 성적 안 나와. 그렇게 푸시지 말고 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쌤이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렸죠.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와 나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 같은 경우에는 이별한 그 마음에 대해서 여성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사는 것보다 배에서 위태롭게 사는 게 더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제의식과 관련지었을 때 특별히 예찬하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어적 진술을 통해 라고 얘기하는 건 반어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반어법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게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랑 비교해야 된다? 역설과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묶어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반어적 표현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른 거. 그래서 항상 예로 자주 등장하는 게 여러분이 시험을 엄청 못 봤는데 방을 엄청 어질러 피웠는데 엄마가 와서 야 이씨 하고 등짝 스매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잘했다, 잘했어 이러면 더 무섭지. 이런 순간 이게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잘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이런 게 바로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설법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부터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해. 예를 들면 사뿐히 지려밟고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사뿐히 하면 굉장히 사뿐사뿐 이런 고양이 같은 느낌인데 지려밟고라고 하면 꼭 짓눌러서 밟는 거거든. 재주가 좋은 거지. 사뿐하게 지려밟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같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 얘기 같은 게 나열되어 있는 게 역설법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반어적 진술 둘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적 어조를 통해 라고 나오고 있는 이 명령적 어조 같은 경우에 뭐뭐 해라, 뭐뭐라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그 어조가 과연 가와 나에 나오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마지막 그 어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다.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지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지문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가와 나의 인물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쌤이 강의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보기의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보기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독서에서 보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것은 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문학에서 보기가 나오면 이것을 참고해서 작품을 해석하면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늘 쌤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런 걸 참고해서 보셨으면 좀 더 작품 해석이 쉬우셨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활용해서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른다라는 거 찾아주시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 간의 대화로 작품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두 개 다 대화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인물들은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심 인물은 무엇을 하냐?
대화를 주도하고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애가 바로 중심 인물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인물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 중심 인물의 말을 이끌어내거나 말 시키는 거야.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또는 중심 인물을 위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조적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인물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니? 중심 인물과 대립하면서 중심 인물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얘 편이 아니야.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인물, 그래서 두 가지 인물로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가와 나는 둘 다 대화체고 여기에 있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이 나오겠구나 라는 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죠. 자, 확인을 해보시면 각시라고 나오는 것과 너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시가 중심인물이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내 사설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1, 2, 3, 4, 5번에 속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답으로 준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너라는 존재는 그러면 주변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중심인물 또는 주변 인물이 있다고 보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주변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누굴 보러 가시는구라는 대목을 통해서 중심인물의 말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그리 생각마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중심인물과 대립을 하고 있는 건지 구준비나 되셔서라는 것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셨을 때 여기에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별해서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어와 너로구나 내 사설 들어보라고 해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심인물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너구나. 너야. 오랜만이야. 이제 이러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말을 이끌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서 임의 사랑을 받을까 하던 내가 이게 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외관이 아닌데 어쩐 일로 날 보시고 너 진짜 사랑스럽구나라고 여기시더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반기시는 낯빛이 어찌 전과 다르시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에게 이제 버림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선 여성 화자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라고? 임금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고 원망하고 사람이라고 허물하겠느냐. 그래서 조물의 탓이로다. 그래서 조물주의 탓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리 생각마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소연하는 거야. 이미 나를 이제 안 좋아하게 돼서 사랑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기시는 낯빛이 나와 달랐어. 이제 이러고 하소연을 하면서 조물주의 탓이야. 이게 운명인가 봐.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치? 여기만 보면 안 돼.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지 찾으셔야죠. 그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그거죠. 걔가 나쁜 사람이지. 네가 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봐서 대립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그치? 그래서 이게 2번이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나오고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얘 진짜 이렇게 말하기 빌런이거든. 보시면 또 얘기를 하고 있어. 저 맺힌 일이 아니야. 나 진짜 마음에 맺힌 일이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꿈에서 임해보니까 옷 같던 얼굴이 벌써 늙었어.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을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목이 메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 울어서 이제 잠에서 깨게 됐다. 그래서 이미 너무나 그리운데 임하고 꿈속에서조차 얘기조차 못 해봤어 라고 하소연을
고민을 하면서 이 님이 어디 갔느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따를 뿐이니까 차라리 사라져서 죽어서 내가 달이 돼서 임기신창안에 번듯하게 비추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심 인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시라는 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주변 인물이 뭐라고 얘기를 해? 각시님, 달 말고 구준비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과 구준비의 차이 같은 거 당연히 요 송민국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달은 위에서 이렇게 비춰주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대를 축복해주는 나를 지려밟고 가소서의 느낌이라고 하면 구준비 맞으면 기분 나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런 나걸 같은 거 말고 구준비가 돼서 임의 곁에 가서 비비적 거려라 라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나걸 대신 구준비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원과 손의 이야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어찌 나를 위태롭다고 하는가, 그래서 니네 육지에서 사는 게 더 별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가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재미로 거기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너 그 배 위에서 살고 있는 거 별로지 않아? 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주홍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지문 속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나의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주홍설을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변화 불측한 특성을 가진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라는 걸 읽고 나서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하자니 팔 것이 없고 뱃속은 노릇을 한다고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오고감이 없이 지내고 있는데 변화불측한 물에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물 위에 조각배 하나만 띄어서 가 없는 끝이 없는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바람이 치고 물결이 올라 돛대는 기울어지고 노까지 부러지며 이렇게 목숨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인데 왜 그런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있는 거냐. 그래서 왜 도대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 넓은 바다는 이 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위험하다고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상징해주는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주홍이 사는 곳과 대비되는 장소로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그럼 니은이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 보죠. 자, 그대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평탄한 땅이 되지만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이르면 두려워 조심하는 법이다. 사람은 변덕스럽대. 그래서 이런 평탄한 좋은 곳에 가게 되면 마음이 느긋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롭게 되니까 차라리 위험을 딛고 항상 조심하면서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평탄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홍이 사는 곳과 대비되는 장소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느긋하게 살 수 있는 좋다고 생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조각배의 돛대를 기울게 하고 노를 부러뜨릴 수 있는 바람과 물결로 주홍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디귿 보겠습니다. 자,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데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라는 거니까 풍랑이 거세면 다 흔들리기는 해. 배도 흔들리고 파도도 치고 해갖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건 객관적 사실이야. 근데 내 마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는데요? 라고 서리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홍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외적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실제로는 위태로운 상황이 맞는데 주홍의 마음은
편안하기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게 되면 욕심을 부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비유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요인이다. 리을 보겠습니다. 자,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 것 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인심이라고 하는 것 이꼴 주홍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바탕 큰 바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틈에서 사느니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이 큰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홍이 생각할 때는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심 이꼴 한바탕 큰 바람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배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 안전한 때 내 후원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그대는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게 더 위태롭다라고 주홍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이제 요 4번 역시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곳이지만 인간 세상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주홍이 안전함을 느끼는 곳. 한입 조각배니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주홍이 생각하는 거의 차이점을 읽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서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독서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꼈을 지문이고 여기에서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쌤이 조금 차분히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여기에서 잘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의고사를 볼 때, 다음번 학력평가를 볼 때 여러분이 직접 지문을 읽을 때 쌤과 함께 배운 지금 이 방법대로 접근해서 풀어보시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을 할 거다.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설, 검정이라는 요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는 정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의 효과가 있다와 신약의 효과가 없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그러면 요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읽었을 때 요쯤 갔을 때 아씨 이대로 읽다가는 헷갈리겠는데 싶으면 바로 메모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냥 읽어야지. 이러면 더 시간 오래 걸려? 내가 그냥 조금 읽어 내려가다가 아 이거 너무 내용이 많다. 정보가 많아. 그러면 메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스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약이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 신약이 효과가 없다. 요 두 가지의 가설을 세울 건데 전자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이라는 거니까 요게 지금 누가 원하는 거야? 경영자가 원하는 거야. 그치? 이게 경영자가 원하는 거.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대립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챙겨두세요. 얘가 대립가설이야. 자, 그 다음에
후자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는 반대되는 가설인 귀무가설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후자는 이것은 뭐야? 이 결과가 나오면 경영자 입장에선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치 않는 요것을 지금 귀무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 잘 챙겨두시고요. 자,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해보면 된다. 투약을 해보면 되긴 되는데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치?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검증해 보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신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을 3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을 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탈락시킬 거냐 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판에서 기각이라고 하면은 그거 재판 안 할 거야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탈락이라고 여러분이 쉬운 용어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가설 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니 얘가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반드시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기준으로 해서 얘의 참거짓을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귀무가설을.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는데 관찰한 결과 병이 나아진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면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게 타당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투약을 했는데 얘가 자꾸 병이 나아. 그러면 효과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게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짓이 되면 귀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OX니까 X가 아니면 O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을 채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 이 귀무가설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이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 아래 투약을 했고 병이 낫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귀무가설을 버릴 수 없다. 그치? 이게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참이 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또는 기각하지 못한다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버릴 수 없고 이걸 채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거짓일 때 원래는 기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참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답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기각한다, 기각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확 하고 헷갈리는 순간이 생기거든. 근데 거기서 헷갈리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어야 돼.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A면은 B고요, B면은 C고요, C면은 D고요 이런 식의 이런 지문은 메모해가면서 읽으세요. 그래야지 이 지문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때 지금 참인 경우에는 이 귀무가설, 신약 효과가 없다는 게 참인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기각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 용어를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거짓인 경우 이것을 채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적용을 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자,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원칙대로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으면 이걸 채택을 하면 되고, 효과가 없지 않으면 이걸 채택하면 되고, 효과가 없으면 이것을 기각하지 말고 신약을 만들지 않으면 돼. 그게 원칙이야. 원칙적으로는 그래.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돈 많이 썼는데 이게 된다는 거야. 항상 결과에 입각해서 정당한 방법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를 결정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많이 틀린 그 38번 문제인가? 그거랑 연결되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여러분이 고3 학생이었으면 쌤이 이 오류랑 관련해서 그 문제에 직접 등장하는 순간에 거기다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시간에 훨씬 더 절약을 할 수 있거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기 등장하는 순간에 어떤 케이스인지 거기다 곧장 표시를 하면 훨씬 빨라. 나중에 쌤하고 요거 강의 들은 다음에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인수해서 지문 요 부분부터 읽으시면서 거기에 직접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을 메모를 통해서 적어 놓고 이따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일종 오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원래는 기각하면 안 되는데, 그치? 이게 원래는 기각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참이어도 이게 일종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하다는 건 뭐지? 신약의 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없지 않은 것처럼 굴면서 기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기각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야?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일종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요 참이어도 이것을 기각해서 대립을 채택을 하는 이런 것이 일종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선 예에서는 실제 효과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을 이종 오류라고 한다라고 해서 두 번째 오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립 가설을 채택하는 게 일종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종 오류는 이게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러면 원래 대립 가설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는. 근데 이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채택하겠다라는 얘기냐 보시면 여기서 기각을 하지 않는 거야.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무가설이 맞는 것처럼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이종 오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원래는 신약 효과가 없는 게 거짓이야. 효과가 있어. 근데 이것을 효과가 없는 척하면서 계속 효과가 없는데?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종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는 거는 뭐 경영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내가 들인 돈 아까워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뭐 상황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쉬운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유죄이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가정을 한다. 그렇지? 원래 법을 무죄라고 가정하고 수사를 시작을 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러면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규모가설, 즉 얘가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거, 효과가 없는데 얘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일종 오류라는 거고, 자, 유죄인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데 무죄를 선고하는 것, 기각하지 않는 것은 이종 오류다라는 거니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종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류들 중에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일종 오류죠.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척하고 내보내. 그러면 엄청 문제가 생기지. 무죄인데 유죄래. 엄청 문제가 생기지.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시하지 못해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약의 효능이 없어서 신뢰를 잃을 위험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일종 오류가 더 리스크가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혹시 이제 나중에 여기랑 연결 지었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다가 저 예시도 적어주게 되면은 이제 무죄 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유죄인데 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난다. 그래서 1종을 줄이게 되면 2종이 늘어나고 2종을 줄이게 되면 1종이 늘어난다. 오류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래.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원래 원칙대로 끝나게 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원칙대로 가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때 오류를 낸다는 가정하에서는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커지는 거고 한쪽이 줄면 이쪽이 커지는 거고 하는 식으로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 거. 당연히 출제자면 내고 싶겠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챙겨주시면서, 자,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종 오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니?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가 곧 유의 수준입니다.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면 100번 시행을 했을 때 5번 이내로 일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지만 5번 정도까지는 눈 감아주겠다는 얘기야. 5%로 설정을 하면. 근데 이 값이 넘어서면은 기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립가설 채택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신약을 출시할 수 없다는 얘기야. 5%가 넘으면. 자, 또한 유의 수준의 이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하면, 그치? 내가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자꾸만 신약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 유의 수준 10%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넘으면 이거는 좀 효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라는 걸 미리 정해놓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하고 있고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더 낮게 잡아야 된다. 그치? 100명 중에 3명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번 문제죠. 가설 검정에 대한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이니까 윗글에서 나와 있지 않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 과연 무엇인지 판단을 해보면 1번 귀무 가설을 기각할 때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은 무엇인가? 그러면 귀무 가설을 기각할 때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없앨 때 채택되는 것은 대립가설이잖아.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 있어요? I don't know. 모르지. 안 줬잖아. 못 찾는데? 1번이 정답.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하지 않는 이유. 아까 앞부분에 나오고 있었죠. 신약 효과가 있다는 거를 다 증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설은 귀무가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죠. 얘가 기각되면은 얘를 채택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1중 오류와 2중 오류를 함께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줄이면 나머지 하나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오류는 당연히 무죄인데 유죄를 선고하는 1중 오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자, 처음부터 여기다가 쓰면 된다라고 아까 쌤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따 복습하실 때는 직접 처음부터 여기에 그 내용을 보시면서 오류 나오는 부분부터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메모를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틀린 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데서 여기 메모 참고해서 우리 봐야 돼. 자, 실제 상황이 귀무 가설이 참이야. 그러면 요거 여러분 이렇게 두면은 헷갈려. 바로 헷갈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귀무 가설이 참이라고 하면 신약 효과 없다는 얘기고 귀무 가설 거짓 신약 효과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귀무 가설을 기각 못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각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각하는 게 얘가 뭐라고? 대립. 못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신약이 효과가 없을 때 대립을 채택하면 안 되는 거고 신약이 효과가 있을 때 대립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얘는 쓸 수 없어라고 기각을 못하고 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요거 효과가 있을 때 대립을 채택하는 이것은 A와 D는 오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오류가 있는 것은 지금 B와 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신약이 효과가 있는데 채택을 안 할 거야. 이거 안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중 오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약이 효과가 없어. 근데 나 이거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만드는 경우 일중 오류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찾았으면 끝. 자,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A와 C의 경우에 해당한다.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거니까 신약 무죄다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실제니까 실제 상황만 보면 되는 거잖아. 얘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무죄네?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검사는 유죄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유죄를 얘기하고 싶은 게 대립가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무죄다라는 거는 그렇게 가정을 해서 무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아까 그 내용하고 연결 지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귀무가설이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죄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참이라는 거 요 단계를 읽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경영자가 신학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A와 B의 경우에 해당한다라 그러면
대립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니까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대립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맞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A와 D는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한다. 맞는 얘기죠? 오류 없다고 쌤이 여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법원이 B를 줄이게 되면 이중 오류를 줄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일종 오류가 늘어나는 거죠. 아까 나와 있는 얘기론 그래? 선생님 왜요? 몰라. 몰라도 돼.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지금 국어 독서예요. 지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렇게 가. 거기서 시험장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아까 이중 오류 줄으면 일종 오류 는다고 돼 있었지. 그러면 일종 오류가 늘어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를 돌려보내는 수가 늘어난다. 일종 오류 이거잖아. 무죄인데 유죄를 판결하는 이게 늘어나는 거지. 왜 이종 오류가 늘어나? 이종 오류를 줄였는데. 그쵸? 4번이 정답. 이 얘기예요. 어려워요? 할 수 있어. 하다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는 요 일종 오류를 줄이려는 것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상황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일종 오류가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연결 지어주시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B를 줄이면 이종 오류를 줄이면 일종 오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일종 오류가 무죄인데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은 기억이 뭐였느냐 보시게 됐을 때 우리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단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어디니? 봤을 때 유의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허용 범위, 일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허용 범위입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인권과 관련된 판단일수록 값을 낮게 설정해야 되죠. 100명 중에 3명만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 아니죠. 이런 얘기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값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이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그치? 100명 중에 5명이 문제가 있을 때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것과 100명 중에 3명이 문제가 있을 때 채택할 수 있는 것과 당연히 숫자를 줄이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거, 생명과 관련된 거일수록 값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검증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실험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 실험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 개수일 이 얘기 아니었죠. 아까 정의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꼼꼼하게 따지면서 보시면 쉽게 풀어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오류 나오는 부분을 문제에 직접 적용해서 써가면서 푸시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활용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나오고 있습니다. 41번에서 45번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들이 속해 있는데 아마도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읽고 급하게 보면서 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답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을 읽었을 때 내용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소설은 아니었고요. 자, 가에 나오고 있는 거는 소설의 본 내용이 나오고 있고 나에서는 이 소설을 어떻게 해서 시나리오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를 위주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죠.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가를 나로 각색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경우,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지금 교과서에서 여러분 다 배우고 있죠. 서정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라고 해서 배우고 있는 거. 그러면 소설, 서사갈래를 극갈래로 각색할 경우에 갈래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설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나 대상의 변화를 직접 서술할 수 있으나, 그렇죠? 직접 보여줄 수 있지만, 시나리오는 우리가 연기를 봐야 되는 그 대본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서술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들 연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면으로 시각화하거나 영화적 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래적 차이에 따른 변화 이외에도 각색 과정에서 의도에 따라 특정 내용을 삭제 혹은 다른 장면으로 대체하거나 없던 장면을 넣을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영상화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 가에서 김 선생이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이 여기에서는 다시를 반복하는 장면으로 대체되어 아이들의 변화에 비관적인 그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고, 얘네는 변할 수가 없어, 얘네는 안 될 애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너희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희들!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같은 겁쟁이들은 나는 가르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피하지 말고 들고 싸워라. 안 되면 다들 전부 다 같이 덤벼. 내 말 알아듣겠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맨날 그러지. 다시 알아듣겠나? 이제 이러면 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그러시면 되게 싫었거든. 아이씨, 뭐 또 다시냐 막 이런 기분인데 하여간 이런 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수련회 가면 우리 교관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알아듣겠나? 그러니까 좀 커진 목소리로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힘차게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비관적으로 얘네들은 안 될 애들이야. 어차피 반항 못해. 어차피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계속 다시 진짜로 너희 대응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 라고 강요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포기하면 편해. 그치? 그렇다는 건 비관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1번 정답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씬 36에서 일제히 힘차게 대답하는 모습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렇지? 내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불길에 쌓인 교실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고 있죠. 소설에는. 근데 추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의 방화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걸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 접근할 때요.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포인트 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나온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으면 맞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만 해석해야 되나요?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방화를 추가해서 그의 보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 무리가 있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가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된 병태의 내면이 나레이션 기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찾아보시면은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에서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박수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군. 역시 매치해 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45번 문제죠. 자, 보기는 윗글에 심화 학습을 위해 찾은 자료이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 소설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냐? 철학자 얘기를 가져왔어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이 덕성을 바탕으로 자기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공동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선에 대하여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죠. 자, 그는 공동선에 대한 토론에서 토론을 통해서 공동선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자신의 목표를 잘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는 거니까 공동선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런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한번 보시면 새로 생긴 건의함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급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군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새로 생긴 건의함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니? 라고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많이 넘어가야 되네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이런 거기다가 새로 생긴 건의함은 올바른 국민 탄핵 제도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원래는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보다는 밀고와 모함으로 일주일에 하나씩은 임원들을 갈아치웠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건의함은 원래는 그런 공동선의 기능을 하려고 설치를 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활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1번 선지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니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닌데 생각하시면 1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좀 해석을 하시긴 하셔야 됐지만 사실 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지문을 다시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로만 확인을 했을 때는 꼭 맞는 것처럼 보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맞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볼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니만큼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 6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쌤이 오답률 가장 높은 10개의 문제를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시험을 볼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의 이 해설 강의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쌤이 지문에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렸던 것을 활용해서 직접 한번 지문을 분석을 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는 시간을 주말 동안에 가지시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복습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쌤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